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가만히 있나 했습니다. 드디어 뛰어들었습니다. 한참 기다렸네요. 그러고 박원순 시장 근질근질 하셨을 텐데 오래 참으셨습니다. 박원순 드디어 입을 열다. 박원순이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문구가 있어요. 며칠 전 조국 후보자와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조국의 딸이 미대 다니다가 서울대 법대로 전과를 했죠. 그때 전과를 할 때 조국이 도움을 줬다 안 줬다, 조국은 한국에 없었다 있었다 뭐 이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두 분이 짧은 통화를 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뭔가 냄새가 나는 그런 글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조국을 지켜봐 온 사람 중에 하나다. 둘이 굉장히 친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조국 딸의 서울대 법대, 미대생이 법대생으로 전과하는 이런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혹이 생기네요. 조국의 딸에 대한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똥이 박원순 시장에게 튀고 있는 현장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청와대 국민청은 올라왔던 거, 조국 딸과 함께 2006년 전과 합격자 중 최저 학점으로 미대 법대 전과 유일 사례인 박원순 딸도 조사해 주세요. 불똥이 튀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런 게 올라왔었습니다. 청원자는 조국 딸 사태로 젊은이들과 부모들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기회와 과정의 공평인지 의의가 없을 따름이다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조국 민정수석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이 주변 인맥으로 자신의 딸을 엘리트 코스로 만들어 주었음을 볼 때 박원순 딸의 전과에 대한 것도 같은 과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국민청원을 올릴 수 있던 분이 주장했습니다. 그 기사에 붙은 댓글 중에서 같은 성격이지만 좀 더 웃기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아들은 어디 계세요? 하는, 다 알죠 우리는. 자, 며칠 전 조국 후보자와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댓글. 2018년 11월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기한 의혹. 미대로 진학한 박원순 시장의 자녀가 서울대 법대로 전과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학교 관계자나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대 법대 교수는 지금 이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인 분이라는 것도 SNS를 달구고 있다. 이렇게 김용태 의원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끝에 사족 하나 붙인 것도 말씀드렸죠. 정말 우연이기를 바란다.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2002년 미대에 진학해서 디자인을 전공하다가 2006년 법학과로 전공을 바꿨는데 법대 교수들과 친한 박 시장 인맥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이미 2011년부터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되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었죠.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박원순 시장에 따른 2006년 2월 전과했는데 나는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미국 하버드 옌칭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머물고 있었으며 전과 과정에 일절 관여 개입한 바 없다. 그런데 지금 조국이 자기 딸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 보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고 엉터리가 많아서 이거 다시 봐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댓글 조작 사건 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죠. 드루킹 김경수. 이 김경수도 자기가 2심 재판 중이면서 또 여기에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 장준하 씨의 장남 장호준의 글을 인용하면서 응원전에 가세했는데 뭐 다른 거 다 놔두고 조양이 겪고 있을 아픔의 시간들을 자랑스럽게 새겼으면 하는 마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자랑스러운 모양입니다. 그쪽 진영에서는. 그런 불법과 탈법, 편법과 비리, 그리고 부정과 거짓말, 이런 것들이 그쪽 동네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인가 봐요.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어쨌든 김경수까지 끼드는 싹 다 긁어모네요. 그쪽 진영 싹 다 긁어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진영 논리를 만들어서 지지자층을 결집시켜가지고 이걸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영 논리에 일단 한번 매몰된 사람은, 특히 그 지지자들은 좀 틀렸다 싶어도 아싸 우리 편 지겠다 싶으면 막 힘을 보태버립니다. 그래야 지지율을 억지로 끌어올리기도 해요. 그게 진영 논리거든요. 좀 틀렸다 싶어도 마구잡이로 막 붙어버립니다. 지금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떼거리로 나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댓글 하나 있습니다. 재밌는 거. 한 놈은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한 놈은 역사 이래로 최대의 여론조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한 놈은 집안 윗사람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욕을 해대고, 한 놈은 대학 때 엄한 사람 납치하고 강금 폭행해서 교도소 갔다 와서 민주화 운동했다는 쓰레기고, 한 놈은 아들 기거리하고 공기업 취직시켜주고, 이게 다 누군지 다 아시죠? 그리고 끝에 끼리끼리 잘 어울리네. 지금 긁어본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죠. 끼리끼리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사리판에 문재인과 정수기는 해외 나들이를 갑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자기네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송객들 중에서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전부 다 초상집에 가는 것처럼 침통하고 막 비통한데, 얼굴 표정이 그런데, 문재인과 정수기만 활짝 웃으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가는데 그거 우리 국민들 속을 확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방금 올렸죠. 문재인의 출국 인사는 국민 여러분 열받으세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추석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정말로 이 추석을 어찌할꼬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위험한 비참한 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작년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유아인이 뭐라 그랬죠? 아무도 믿지 마라. 특히 정부는 절대로 믿지 마라.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55%, 절반 넘게 자금 사정 곤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추석이 됐는데도 상여금도 못 주는, 종업원 상여금도 못 주는 기업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요,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때부터겠죠.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추석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지금 대외 여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나옵니다. 수출 부진 지속, 판매 부진에 따른 내수 경기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도 악화되고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니까 우선 추석 때 지급해야 되는 상여금이 올라가요. 그런데 회사 돈은 없어요. 돈은 없으니까 아예 안 줘버리는, 못 줘버리는,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어떻다, 기초체력이 어떻다 하는 그런 헛소리는 놔두고라도 중소기업이 이렇게 허덕이게 되는 이유 중에는, 자, 주 52시간 근무로 또 최저임금 상승으로 당장 줘야 될 임금이 올라가 보니까 상여금을 못 주게 되죠. 이 정도는 약관입니다. 거래처에 돈을 지급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상대 거래처에서는 또 자기 직원들 추석 상여금 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또 돈이 없어요. 그러면 빌려서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거래처 대금 지불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전 경제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굴러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일본산 제품의 수입을, 소비재 수입입니다. 수입을 규제하는 건 뭐 괜찮습니다. 뭐 그건 있을 수 있다 칩시다. 수출마저도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수출 금액이 하락하는 것이 13%가 마이너스 나는, 떨어져도 적당히 떨어져야지 10%가 넘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절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말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 판에서 지소미아 같이 중요한 국익이 걸린 문제, 이런 거를 포기하더라도 조국과 조국의 딸 조민을 구하자. 이게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서울경제걸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생산하는 A사의 최 대표는 올해 추석 직원들에게 줄 상여금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월 기본급의 50%를 추석 상여금으로 지급됐는데, 그러나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돼서 기본급 자체가 올라버렸고 연동되는 상여금까지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졌다. 최악의 불경기로 여름 매출이 확 줄었는데 한 달 반 만에 휴가비와 귀향비까지 지출해야 하니 자금 압박이 너무 크다 하면서 장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최악의 불경기라고 지금 이
인천 남동공단의 컨베이어 벨트를 생산하는 사장님은 이야기했죠. 지금 시작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때가 옵니다. 내년이거든요. 내년에 정말로 겁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돈 좀 있는 사람들 전부 달러 사대고 있고 검사제기 하고 있죠. 이건요,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예민한 동물적 감각이 우리나라 경제는 틀렸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소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 안 먹은 거, 여기에다가 국외 요소, 대외 요소가, 대외 요인이 우리 경제를 치게 됩니다. 무섭게 기억할 겁니다. 이게 내년입니다. 재화업체를 운영하는 이 모 대표는 우리 같은 신발 공장뿐만 아니라 중소제조업 전반적으로 7, 8월 매출이 적게는 20%에서 최대 50%까지 줄었다. 그렇다고 매년 지급하던 휴가비와 귀향비를 주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라 주거래 은행의 단기자금 융통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이거 지금 융통해서 추석 위기만 한번 넘긴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 경기가 다 다운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매출도 동반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가는 경제 상황에서 은행에서 단기자금 좀 대출한다고 대책이 될까요? 거기다가 올해는 추석 전에 협력업체 대금을 추석 전에 미리 좀 이렇게 결제해 주잖아요. 종업원들 보너스 주라고. 그 미등마저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4, 5차 하청업체일수록 자금 압박이, 그러니까 제일 말단에 있는 하청업체부터 자금 압박이 올라오는 거죠. 자금 압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은 자금을 어떻게 돌려대고 있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결제를 연기하는 겁니다. 다른 중소기업이나 다른 업체에 돈을 좀 늦게 주겠다, 안 주겠다 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기된 그 업체에서는 또 연기할 수밖에 없죠. 결제 연기가 최 1번. 두 번째, 납품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겠다. 이건 37.9%밖에 안 돼요. 51.7%가 결제를 연기하겠다. 납품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겠다는데 조기에 누가 줍니까? 줘야 될 사람도 돈이 없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융기관에 차입을 하겠다. 그 다음에 할인을 하겠다. 요새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픈 것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채를 쓰겠다. 이 사채 쓰면 중소기업 사장 나중에 깡패들한테 끌려가가 반쯤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이 없다. 무대책. 그냥 문 닫는 거죠. 이게 30%.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골로 가는 초입에 서서 헤매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에서는 조국을 어떻게든 임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국익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의 정책을 설정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 이게 조국의 임명 과정에서 한번 시도됐고, 그 다음에 조국에 대한 여론이 막 시끄러워지자 딱 날짜 기가 막히게 잡아가지고 8월 29일 날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문회를 하건 안 하건 청와대에서는 무조건 임명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펴는 동안 국민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치가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주목하라 수출 지표, 지소미아를 종료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절단난다는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곤란한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56.5%가 한 업체당, 한 사장당 2표를 줬을 때, 복수 선택이라 그래요. 이걸 복수 선택을 해줬을 때 첫 번째가 인건비 상승입니다. 첫 번째가 인건비 상승입니다. 두 번째가 판매 부진입니다. 이 두 개 같이 가는 거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우선 당장 자금이 없다. 그 인건비를 대줄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죠.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고 매출은 줄어드니
판매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판매 대금이 거치질 않고 있습니다. 수금이 안 됩니다. 판매 대금 지연 횟수. 자기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거래처도 어려워지니까 돈을 못 주는 겁니다. 그 판에 원부자재 자재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재료하고 인건비 이런 건 아까 보시다시피 왕창 올라갔는데 납품 단가는 동결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처도 어렵거든요. 그 회사의 인건비도 왕창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려주세요 말도 못해요.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나옵니까? 여기에 내년에 대외적인 어택,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8.1%는 아예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미 신용이고 뭐고 금융기관에서 다 털어버린 거죠.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도 경제가 이 정도로 돼버리면 돈 빌려주는데 굉장히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출장 가면서 딱 둘이만, 문재인과 정수기 둘이만 활짝 웃고 수행을 하고 있거나 또는 환송하러 나온 고위층 인사들의 얼굴은 마치 초상집에 가는 것처럼 침통한 상태. 문재인과 정수기만 활짝 웃으면서 출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특히 정부는.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대책에 관해서 많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보시더라도 꼭 보십시오. 이 대책을 미리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 판에 경제는 내팽개치고 어떻게든 조국을 임명하고자 패거리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패거리 구성원들을 보면 한 놈은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참, 한 놈은 역사 이래로 최대의 여론조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한 놈은 집안 윗사람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욕을 했던 놈이고, 한 놈은 대학 다닐 때 엉뚱한 사람 납치, 감금, 폭행을 해가지고 그걸로 교도소 갔다 와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쓰레기고, 한 놈은 아들 귀걸이하고 그 상태로 공기업에 취직시켜주고, 끼리끼리 참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우리 국민은, 어려운 사람은 더욱 더 어려워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